혹시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한글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세종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하늘을 읽고 땅을 재고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정확히 알아야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왕.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나라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던 왕. 그리고 무엇보다 천한 노비라도 재능이 있다면 나라의 기둥으로 삼았던 왕.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세종대왕의 과학혁명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한 남자. 노비 출신이었지만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된 장영실. 그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00년 전 조선으로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세종. 그가 물려받은 조선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지 27년. 아버지 태종이 왕권을 확고히 다진 상태. 큰 전쟁도 없었고 백성들의 반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당시 조선은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달력도, 천문학도, 심지어 시간을 재는 방법까지. 매년 중국에서 만든 달력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을 수시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나라 때 만들어진 이 달력은 중국의 위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중국은 위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입춘인데 아직도 추운 것은 왜일까? 경칩인데 개구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백성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달력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의 달력이었으니까요. 천자의 나라,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국. 그들이 만든 달력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말 중국의 달력이 우리에게 맞는가? 우리는 우리의 달력을 만들 수 없는가? 만약 중국이 달력을 주지 않는다면 농사를 언제 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가? 우리는 우리 땅에 내린 비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은 농사가 전부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농민이었죠. 전국에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중 900만 명 이상이 농민이었습니다. 양반은 고작 2%, 나머지는 모두 평민과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 비가 너무 안 오면 가뭄. 어느 쪽이든 백성들은 굶주려야 했습니다. 세종 즉위 초기 1419년에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이 말라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전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종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덕이 없어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인가? 유교 사상에 따르면 가뭄은 왕의 덕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자책만 한다고 해결될 일인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가 얼마나 왔는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세종이 과학에 주목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것.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1420년 세종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짐은 농사야말로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나라가 평안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날씨를 예측하지 못한다. 비가 언제 올지, 얼마나 올지 알지 못한다.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날씨를 예측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뜻인데.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자주성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너무 강했고 조선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천문도를 만들 수 있다. 우리도 우리만의 시계를 만들 수 있다. 우리도 우리만의 기술로 백성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세종의 꿈이었습니다. 1422년 세종 4년.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집현전은 학자들을 모아놓고 연구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역사, 문학, 과학, 의학, 모든 분야의 최고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세종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도하라. 이 말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기술이 뛰어난 자를 찾아올리라. 이 명령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양반과 평민, 그리고 노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이 신분은 절대로 바뀔 수 없었습니다. 양반은 대대로 양반이고 노비는 대대로 노비였습니다. 특히 노비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건이었습니다. 사고팔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이 죽이거나 때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말합니다. 능력만 있다면 노비라도 상관없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안 됩니다. 신분 질서가 무너집니다. 천한 노비가 어찌 나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짐이 보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다. 재능 있는 자를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나라에 대한 죄다. 이 한마디가 한 남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장영실. 그는 1390년경 동래, 지금의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원나라 출신의 기술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관기, 즉 관청에 소속된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였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기술자라고 해도,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장영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서진 농기구를 고치고 물레방아를 개량하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저 노비 녀석 대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곧 그의 가치를 알아챘습니다. 이 녀석 쓸모가 있네. 장영실이 고친 농기구는 이전보다 훨씬 잘 작동했습니다. 그가 만든 도구는 일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기뻐했고 장영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장영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는 새로운 방법, 물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장치, 곡식을 빻는 더 효율적인 도구. 동네 지역에서 그의 솜씨는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저 노비 장영실, 손만 대면 뭐든 고친다더라. 없던 물건도 뚝딱 만들어낸다더라. 신기하게도 그 물건들이 다 잘 작동한다더라. 심지어 다른 양반 집에서도 장영실을 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물레방아가 고장났는데 장영실을 좀 보내주시오. 장영실의 명성은 점점 더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문이 동네 군수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군수는 직접 장영실을 불렀습니다. 내 솜씨가 정말 뛰어나다던데 사실이냐? 소인은 물건 만드는 일만큼은 자신이 있사옵니다. 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1423년 세종 5년 전국에서 기술자를 찾아올리라는 왕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즉시 군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장영실을 한양으로 데려오라. 세종의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영실은 33살의 나이에 한양으로 오게 됩니다. 한양에 도착한 장영실, 경복궁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왕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근정전 앞, 세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26살의 젊은 왕. 하지만 그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그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그대가 장영실이냐? 소인이 장영실이옵니다. 장영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황송하옵니다. 일어나라 했다. 장영실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종은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짐이 듣기로는 그대의 손재주가 천하일품이라 하던데 사실이냐? 소인은 천한 노비의 몸이오나 물건을 만드는 일만큼은 자신이 있사옵니다. 세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 자신감이 마음에 든다. 그대에게 기회를 주겠다. 짐을 위해, 백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겠느냐? 장영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나이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그대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장영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하? 그대를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킨다. 그리고 중앙관청에 배치하겠다. 거기서 나란 일을 하도록 하라. 이 순간 장영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은혜 만번 감사옵니다, 전하.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세종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짐은 신분을 보지 않는다. 능력을 본다. 그대의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거라. 이 순간부터 장영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그는 장영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집현전의 학자들을 시켜 장영실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천문학, 역법, 수학, 금속공학. 당시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장영실을 가르쳤습니다. 노비 출신이 양반 학자들에게 배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장영실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립니다. 그대는 중국에 다녀오라. 그곳에서 최신 과학 기술을 배워오라.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라. 1424년 장영실은 명나라로 향합니다. 중국 유학. 조선의 노비 출신이 중국에 가서 과학을 배우러 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중국에서 약 1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최첨단 천문기구들을 보고 배웁니다. 물시계, 해시계, 천문 관측 기구들. 중국의 흠천감, 즉 천문대를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기구들이 즐비했습니다. 간해, 혼천에, 규표, 앙부일구. 장영실은 모든 것을 눈에 담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각 기구의 원리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 이것을 조선에 맞게 개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기록합니다. 중국의 기술자들도 장영실을 주목했습니다. 저 조선 사람, 뭔가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데 저 사람은 원리를 이해하려 한다. 장영실은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1425년 장영실은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장영실. 네, 전하. 돌아왔사옵니다. 어떠하였느냐? 중국의 기술은? 장영실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전하, 소신이 보기에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사옵니다. 아니,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사옵니다. 세종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다. 그럼 시작해보자. 조선의 과학혁명을. 이렇게 해서 세종과 장영실의 위대한 협업이 시작됩니다. 세종과 장영실이 가장 먼저 착수한 프로젝트. 그것은 바로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문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권의 정당성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유교 사상에 따르면 왕은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립니다. 천명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읽는 것, 즉 천문현상을 관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식이나 월식 같은 천문현상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그것은 왕이 하늘의 뜻을 모른다는 증거가 됩니다. 왕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려 말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문대에서 일식을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이 하늘의 뜻을 잘못 읽었다. 천명이 끊어진 것 아니냐? 이것은 왕조의 위기였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관 측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1432년, 세종 14년, 장영실과 이천,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주제는 간의 제작이었습니다. 간이란 무엇일까요? 간이는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커다란 원형 틀에 여러 개의 눈금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서 관측 도구를 움직이며 별의 좌표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의 GPS 좌표를 재는 도구입니다. 중국에는 이미 간이가 있었습니다. 원나라 때 만든 것으로 매우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간이는 중국의 위치에 맞춰져 있다. 우리는 우리 땅, 한양의 위도에 맞는 간이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장영실이 나섭니다. 전하, 소신이 만들어 보겠나이다. 한양의 하늘에 딱 맞는 간이를 만들겠나이다. 세종은 기뻐했습니다. 좋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말하라. 재료든 인력이든 돈이든. 장영실은 즉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설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정확한 위도를 계산하고 그에 맞춰 간이의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청동. 녹이 슬지 않고 오래 가는 금속. 하지만 청동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온도를 정확히 맞춰야 하고 주조 과정에서 실수하면 전부 망가집니다. 장영실은 전국의 최고 장인들을 모았습니다. 주물장인, 금속 세공장인, 목수, 석공. 모두 각 분야의 최고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설계도를 그리고 밤에는 시험 제작을 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로 인하여 마침내 1년이 채 안 되어 조선판 간이가 완성됩니다. 높이 약 2m, 지름 약 1.5m. 거대한 청동기구가 경복궁 후원에 설치되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경복궁 후원에 나가 간이를 확인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거대한 청동기구가 별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종은 감탄했습니다. 장영실, 이것이 정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이제 우리도 우리 하늘을 우리 힘으로 읽을 수 있사옵니다. 세종은 직접 간이를 통해 별을 관측했습니다. 북극성이 보였습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이는 그 별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 놀랍도록 정확해.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라. 더 많은 것을 만들어라. 장영실은 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이후 장영실과 세종의 팀은 엄청난 속도로 천문기구들을 만들어냅니다. 1433년 혼천이가 완성됩니다. 혼천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구형의 틀 안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고 물의 힘으로 이것이 회전하며 실제 하늘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물을 이용한 자동장치. 이것은 당시 기술로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장영실은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톱니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톱니바퀴가 혼천이를 회전시켰습니다. 정확히 하루에 한 바퀴.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았습니다. 세종은 혼천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을 볼 수 있다. 밤에도 낮에도 비가 와도. 1434년 앙부일구가 만들어집니다. 앙부일구는 해시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해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반구형의 그릇 모양으로 되어 있어 계절에 따른 태양의 높이 변화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떠서 그림자가 짧습니다.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떠서 그림자가 깁니다. 앙부일구는 이 차이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세종은 이 앙부일구를 궁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니는 곳곳에 설치하게 합니다. 종묘 앞, 해정교, 종로 등지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권력자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궁궐에서만 시간을 알 수 있었고 백성들은 대략적으로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으니 낮이겠지. 해가 지니 저녁이겠지. 하지만 세종은 시간을 백성과 나누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백성들도 정확한 시간을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1438년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 탄생합니다. 바로 자경루입니다. 자경루는 물시계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단순한 물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자경루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였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떨어지면서 시간을 재고 정해진 시각이 되면 자동으로 북을 치고 종을 울렸습니다. 밤낮으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완전 자동 시계.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시험 가동. 물이 떨어집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시각이 되자 땡! 종이 울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세종은 자경루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자경루는 너무나 정확해서 조선시대 내내 표준 시계로 사용되었습니다. 500년이 넘도록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한때는 노비였던 그 사람. 이제 그는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종이품. 오늘날로 치면 고위 공무원급입니다. 노비에서 이품 벼슬까지.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과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향합니다. 조선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치구기입니다. 치구기. 비의 양을 재는 기구.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강수량이 나오죠. 오늘 비가 30mm 왔습니다. 하지만 15세기에 이것을 측정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강수량 측정 기구가 바로 조선의 치구기입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기구가 나온 것은 200년도 더 지나서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치구기를 만들었을까요? 다시 한번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세금 제도를 볼까요? 농민들은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대략 10분의 1 정도. 10가마니를 수확하면 1가마니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뭄이나 홍수로 흉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농사가 망했는데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관리가 이 지역은 가뭄이 심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어떤 관리는 멀쩡한데도 가뭄이라고 거짓 보고를 해서 세금을 줄여주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관리는 정말 가뭄인데도 거짓말이라며 세금을 그대로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435년 경상도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줄이면 자신의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호소했습니다. 날이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하지만 관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비가 안 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백성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해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세종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관리는 세금만 걷느냐? 하지만 세종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관리의 말과 백성의 말,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관리의 말만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치국이 발명의 동기였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명령합니다. 비의 양을 정확히 잴 수 있는 기구를 만들라. 장영실은 고민합니다. 비를 어떻게 잰다는 말인가?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데 땅에 떨어지면 흩어지고 스며들고 증발합니다. 어떻게 측정한다는 말인가? 장영실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오는 것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빗물이 항아리에 고이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 그릇에 비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깊이를 재면?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영실은 설계를 시작합니다. 원통형의 쇠로 만든 그릇. 지름은 약 15cm, 높이는 약 30cm. 이 그릇을 땅에 묻어서 빗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를 이용해서 물의 깊이를 잽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면 측정값도 달라집니다. 큰 그릇과 작은 그릇에 똑같이 비가 내려도 깊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을 정해야 했습니다. 장영실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치구기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자. 그리고 그 크기를 전국에 알리자. 세종은 동의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라. 장영실은 표준 치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치구기의 완성입니다. 1441년 4월 치구기가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경복궁 안, 세종이 진무를 보는 곳 바로 앞에 설치되었습니다. 세종은 매일 아침 치구기를 확인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직접 나가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4월 29일 비 1촌 5푼, 5월 3일 비 2촌 2푼.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기록됩니다. 1촌은 약 3cm, 1푼은 약 0.3cm. 매우 정밀한 측정이었습니다. 세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국에 치구기를 설치하라고 명령합니다. 8도 330여 개의 구년마다 치구기를 두고 비가 오면 반드시 측정해서 보고하게 합니다. 이제 전국의 강수량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평안도 지역, 이번 달 강수량 3촌 2푼. 경상도 지역, 이번 달 강수량 1촌 8푼. 전라도 지역, 이번 달 강수량 4촌 5푼. 객관적인 데이터, 숫자로 표시된 증거.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세금 감면도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강수량이 1촌 미만이면 가뭄으로 인정한다. 세금을 30% 감면한다. 5촌 이상이면 홍수로 인정한다. 세금을 50% 감면한다. 더 이상 관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부정부패가 줄어듭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기술이 발전합니다. 강수량 데이터가 쌓이면서 지역별 기후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은 여름에 비가 적게 온다. 저 지역은 가을에 비가 많이 온다. 이 지역은 봄에 가뭄이 잦다. 이런 정보를 알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작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 때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치구기 하나가 조선 농업 전체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치구기가 지금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 유네스코는 조선의 치구기를 세계기상관측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600년 전의 발명품이 21세기에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과 장영실이 이룬 업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쉬어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 감동적이지 않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슬픈 이야기입니다. 세종 24년. 이해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종이 타고 다니던 가마, 즉 가마가 부서진 것입니다. 세종은 그날도 평소처럼 가마를 타고 궁궐 밖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꺽! 가마가 기울었습니다. 다행히 세종은 재빨리 몸을 가누어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마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나무 기둥이 부러지고 연결 부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종은 무사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무사하시옵니까? 만약 가마가 높은 곳에서 부서졌다면, 만약 세종이 몸을 제대로 못 가누었다면 왕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대역죄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해를 끼친 죄,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신하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장영실을 벌해야 합니다. 왕의 가마가 부서졌는데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다치셨다면 어찌하려 했습니까? 특히 장영실을 질투하던 신하들이 앞장섰습니다. 저 노비 출신이 버릇없이 굴더니 결국 이 지경이 되었소. 애초에 천한 것을 높은 자리에 앉힌 것이 잘못이었소. 세종은 난처했습니다. 만약 장영실을 벌하지 않는다면 왕이 법을 무시한다는 비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장영실을 벌하되 최대한 가볍게. 결국 세종은 어쩔 수 없이 장영실에게 벌을 내립니다. 장형, 즉 곤장 80대, 그리고 관직 박탈. 사형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세종이 최대한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에게는 끝이었습니다. 52살의 나이. 그는 곤장을 맞고 쓰러집니다. 젊은이도 80대의 곤장을 견디기 힘든데 52살의 몸으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직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민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후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도 승정원 일기에도 어디에도 그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세종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발탁한 인재, 노비 신분에서 끌어올린 사람, 함께 조선의 과학을 일으킨 동료,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장영실의 일로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하셨다. 세종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감정이 있었고 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왕이었습니다. 개인의 감정보다 나라의 법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슬픔입니다. 장영실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이 기구들은 수백 년 동안 조선을 지켰습니다. 임진왜란 때 많은 것들이 불타고 파괴되었지만 장영실의 기구들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가 남아있었고 원리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종 자신도 과학 발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446년 세종은 마침내 한글을 반포합니다. 한글 창제 역시 과학적 사고의 산물이었습니다. 소리를 분석하고 발음 기관을 연구하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입니다. 세종이 천문학과 수학을 연구하면서 기른 과학적 사고. 그는 재위 32년 동안 조선을 과학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천문학, 농학, 의학, 인쇄술, 음악, 언어학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은 과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은 권력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정확한 강수량을 측정해서 억울한 세금을 없애는 것, 하늘을 읽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의 과학은 사랑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현해준 사람이 장영실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비극적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누구든지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종과 장영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세종이 물었던 질문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세종은 과학으로 답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정확한 측정, 공정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 장영실이라는 한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조선의 과학이 꽃피었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어라. 600년 전 한 왕과 한 노비 출신 과학자가 만나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만든 기구들은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대왕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세종이 어떻게 나라의 땅을 넓히고 백성을 지켰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군 육진 개척과 쓰시마 정벌, 세종의 외교와 국방 정책, 세종대왕 시리즈 3편 조선의 과학을 꽃피우다. 이상은 조선시대 전설 8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